서커스. 내가 10대였을 때의 일이다. 어느 날 나는 아버지와 함께 서커스를 구경하기 위해 매표소 앞에 줄을 서 있었다. 표를 산 사람들이 차례로 서커스장 안으로 들어가고 마침내 매표소와 우리 사이에는 한 가족만이 남았다. 그 가족은 무척 인상적이었다. 12살 이하의 아이들이 무려 8명이나 되는 대식구였다.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결코 부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은 비싸지 않아도 깨끗했고 아이들의 행동에는 기품이 있었다. 아이들은 둘씩 짝을 지어 부모 뒤에 손을 잡고 서 있었다. 아이들은 그날 밤 구경하게 될 어릿광대와 코끼리 그리고 온갖 고개들에 대해 흥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이 전에는 한 번도 서커스를 구경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날 밤은 그들의 어린 시절에 결코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이 틀림없었다. 아이들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랑스러운 얼굴로 맨 앞줄에 서 있었다. 아내는 남편의 손을 잡고 자랑스럽게 남편을 쳐다보았다. 그 표정은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당신은 정말 멋진 가장이에요. 남편도 미소를 보내며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당신 역시 훌륭한 여성이요. 이때 매표소의 여직원이 남자에게 몇 장의 표를 원하냐고 물었다. 남자는 목소리에 힘을 주어 자랑하듯이 말했다. 우리 온 가족이 서커스 구경을 할 수 있도록 어린이표 8장과 어른표 2장을 주시오. 여직원이 입장료를 말했다. 그 순간 아이들의 어머니는 잡고 있던 남편의 손을 놓고 고개를 떨구었다. 남자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다. 남자는 매표소 창구에 몸을 숙이고 다시 물었다. 방금 얼마라고 했소? 매표소 여직원이 다시 금액을 말했다. 남자는 그만큼의 돈을 갖고 있지 않은 게 분명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그 사실을 말할 것인가? 한껏 기대에 부푼 아이들에게 이제 와서 서커스를 구경할 돈이 모자란다고 말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이때였다.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나의 아버지가 말없이 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20달러짜리 지폐를 꺼내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런 다음 아버지는 몸을 굽혀 그것을 다시 주워 들더니 앞에 서 있는 남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여보시오 선생. 방금 당신의 호주머니에서 이것이 떨어졌소. 남자는 무슨 영문인지 금방 알아차렸다. 그는 결코 남의 적선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절망적이고 당혹스러운 그 상황에서 아버지가 내밀어준 도움의 손길은 실로 큰 의미를 가진 것이었다. 남자는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더니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20달러 지폐를 꼭 움켜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소, 선생. 이것은 나와 내 가족에게 정말로 큰 선물이 될 것이오. 남자의 눈에서는 눈물이 글썽거렸다. 그들은 곧 표를 사고 서커스장 안으로 들어갔다. 나와 아버지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그 당시 우리 집 역시 전혀 부자가 아니었던 것이다. 우리는 그날 밤 서커스 구경을 못했지만 마음은 결코 허전하지 않았다. 댄 클라크. 신발 한 짝. 막 출발하려는 기차의 간디가 올라탔다. 그 순간 그의 신발 한 짝이 벗겨져 플랫폼 바닥에 떨어졌다. 기차가 이미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간디는 그 신발을 주울 수가 없었다. 그러자 간디는 얼른 나머지 신발 한 짝을 벗어 그 옆에 떨어뜨렸다. 함께 동행하던 사람들은 간디의 그런 행동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유를 묻는 한 승객의 질문에 간디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이 바닥에 떨어진 신발 한 짝을 주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에게는 그것이 아무런 쓸모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머지 한 짝마저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작은 갈색 일화집에서 한스가 구조한 사람. 몇 해 전 네덜란드의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다. 한 소년이 헌신적인 자기 희생을 통해 그것이 가져다주는 큰 보상에 대해 세상을 일깨운 사건이 있었다. 그 마을은 주민 모두가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긴급 상황에 대비한 자원구조대가 필요했다. 어느 날 밤의 일이었다. 바람이 거세게 불고 구름이 밀려오더니 고지어 사나운 폭풍이 고기잡입의 한 척을 에워쌌다. 위험에 처한 선원들은 급히 구조 신호를 타전했다. 구조대 대장이 경보 신호를 울리자 주민 모두가 바닷가 마을 광장에 모였다. 구조대가 노를 저어 거센 파도와 싸우며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 주민들은 랜턴으로 바다를 비추며 해변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1시간 뒤 안개를 헤치고 구조대원들의 배가 돌아왔다. 주민들은 환성을 지르며 그들에게로 달려갔다. 지친 구조대원들은 모래사장에 쓰러지며 주민들에게 보고했다. 인원이 넘쳐 더 이상 구조선에 태울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남자를 뒤에 남겨두어야 했다는 것이었다. 한 명을 더 태우면 구조선까지 파도에 휩쓸려 모두 생명을 잃고 말았으리라는 것이었다. 구조대 대장은 애가 타서 그 외로운 생존자를 구하기 위한 다른 자원봉사자를 찾았다. 이때 16살 먹은 한스가 앞으로 걸어 나왔다. 한스의 어머니는 한스의 팔을 잡으며 애원했다. 제발 가지 마라. 내 아버지도 10년 전에 배가 난파되어 죽었지 않나. 내 형 파울도 며칠 전에 바다에서 실종됐고 내게 남은 것은 한스 너뿐이다. 한스가 말했다. 어머니, 전 가야만 해요. 모두가 난 갈 수 없어. 다른 사람이 이 일을 해야만 해. 하고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머니, 이번에는 제가 나서야 해요.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라는 부름이 왔을 때는 누구든지 그렇게 해야만 해요. 한스는 어머니를 포옹하고 나서 구조대에 합류했다. 그리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다시 1시간이 지났다. 한스의 어머니에게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었다. 마침내 구조원들이 탄 배가 다시 안개를 뚫고 돌아왔다. 뱃머리에는 한스가 서 있었다. 손으로 나팔을 만들어 마을 사람들이 소리쳐 물었다. 실종자를 구조했나? 지친 몸을 가누면서 한스가 흥분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예, 구조했어요. 저의 엄마에게 말씀해 주세요. 실종자가 바로 우리 형 파울이었다고요. 댄 클라크. 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삶. 한 남자가 위험한 파도 속을 헤엄쳐 가서 바다에 빠진 한 소년을 구조했다. 얼마 후 의식을 되찾은 소년이 자기를 구해준 남자에게 말했다. 제 생명을 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남자는 소년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말했다. 괜찮다, 꼬마야. 다만 너의 생명이 구조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는 것을 앞으로 너의 인생에서 증명해 보이거라. 작자, 미상. 아버지의 얼굴. 아버지의 얼굴은 황달에 걸린 사람처럼 노란색이었다. 아버지는 외부로부터 철저히 차단된 병실에서 정맥 주사관들과 모니터들에 연결되어 누워 있었다. 한때는 체격이 건장했는데 지금은 15kg이나 체중이 빠진 상태였다. 아버지의 병은 췌장암으로 판명되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악성이었다. 의사들은 최선을 다하고는 있지만 아버지가 앞으로 석 달에서 6달까지밖에 살 수 없다고 말했다. 췌장암은 방사능 치료나 화교법으로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의사들은 별다른 희망을 걸지 않았다. 며칠 뒤 아버지가 병원 침대에 앉아 있을 때 나는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말했다. 아버지께서 겪고 계시는 고통에 대해 저 또한 깊이 느끼고 있어요. 아버지의 병은 그동안 아버지께 거리를 두었던 제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었고 제가 진정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했어요. 나는 몸을 기울여 아버지를 껴안았다. 그러나 아버지의 어깨와 두 팔은 잔뜩 긴장한 채 굳어 있었다. 그러지 마세요, 아버지를 진정으로 껴안고 싶어요. 그 순간 아버지는 큰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였다.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에서 애정을 표시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아버지에게 내가 껴안을 수 있도록 좀 더 앉아 있어 줄 것을 부탁했다. 나는 다시 한번 시도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앞서보다 더욱 긴장했다. 나는 전에 느꼈던 분노의 감정이 내 안에서 다시금 자리 잡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런 생각마저 들기 시작했다. 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아버지가 나에 대해 차가운 감정을 가진 채 세상을 떠나길 원한다면 그렇게 내버려 둘 수밖에 없지. 여러 해 동안 나는 고지식함과 완고함을 이유로 아버지를 비난하고 아버지에게 분노의 감정을 표시해 왔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아버지는 나에 대해 아무 관심도 없고 내가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아. 하지만 이번에는 다시 한번 생각하기로 했다. 아버지를 껴안아 드리는 것이 아버지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임을 나는 느끼고 있었다. 아버지를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이 무척 힘든 일이긴 하지만 내가 얼마나 아버지를 걱정하고 있는가를 표현하고 싶었다. 아버지는 항상 독일식이었고 당신의 의무에만 충실하셨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부모님은 아버지에게 남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감정을 억제해야 한다고 가르친 것이 틀림없었다. 아버지와 나 사이에 이토록 거리가 생긴 것에 대해 나는 늘 아버지를 비난해왔다. 그러나 지금 나는 과거의 감정을 잊고 아버지를 더 많이 사랑해드리는 일에 도전하고 있었다. 나는 말했다. 좀 더 가까이 오세요, 아버지. 팔을 저에게 둘러보세요. 나는 침대 끝머리에 앉아 아버지가 나에게 팔을 두를 수 있도록 몸을 숙였다. 이제 꼭 껴안아 보세요. 바로 그거예요. 다시 한번 껴안아 보세요. 잘하셨어요. 어떤 의미에서 나는 아버지에게 최초로 껴안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나를 껴안는 순간 어떤 굉장한 일이 일어났다. 저는 아버지를 정말로 사랑해요. 하는 감정이 내 안에서 파도처럼 밀려왔다. 지난 여러 해 동안 우리는 늘 차갑고 형식적인 악수를 주고받으며 잘 지내시죠? 그래, 너도 잘 지내지? 하고 인사를 나누곤 했었다. 그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지금 아버지와 나 사이에는 순간적으로 강한 친밀감 같은 것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러나 사랑의 감정을 충분히 느끼기도 전에 아직도 어떤 무언가가 아버지의 상체를 긴장되게 만들었고 이내 우리의 포옹은 어색하고 낯선 것이 되고 말았다. 아버지가 그 긴장된 자세를 버리는 데는 그로부터 몇 달이 걸렸다. 아버지를 찾아갈 때마다 나는 포기하지 않고 매번 포옹을 시도했다. 그러자 아버지도 차츰 자신의 감정을 실어 두 팔로 나를 껴안기 시작했다. 나는 그것을 점점 강하게 느낄 수 있었다. 내가 수없이 아버지를 껴안는 시도를 한 끝에 마침내 아버지가 먼저 나를 껴안기 시작했다. 나는 아버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도와드리고 싶었다. 결국 아버지는 평생에 걸친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다. 물론 거기에는 시간이 걸렸다. 나는 우리가 잘해나가고 있음을 알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점점 더 애정과 염려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200번째 포옹이 있은 다음에 아버지는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드디어 널 사랑한다. 그것은 내가 기억하기에 아버지에게서 들은 최초의 애정 표현이었다. 의학 박사 해롤드 H. 어머니와 딸기 위스키. 어머니는 딸기 위스키를 무척 좋아하셨다. 나는 언제나 예고 없이 들러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위스키를 선물해 어머니를 놀라게 해드리곤 했다. 말년에 어머니와 아버지는 두 분 다 노인을 위한 의료 서비스가 있는 요양원에서 생활하셨다. 부분적으로는 어머니의 알츠하이머병에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이기도 했지만 아버지 역시 병을 얻어 더 이상 어머니를 돌볼 수가 없으셨다. 두 분은 떨어진 방에서 따로 생활했지만 여전히 가능한 한 늘 함께 하셨다. 두 분은 서로를 너무나 사랑하셨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두 연인은 다정하게 손을 잡고 다른 노인분들의 방을 방문하면서 복도를 거닐곤 하셨다. 두 분은 요양센터에 소문난 연인이셨다. 어머니의 상태가 나빠지고 있음을 알고 나서 나는 어머니에게 감사의 편지를 썼다. 나는 어머니에게 내가 얼마나 어머니를 사랑하는지 말씀드렸다. 그리고 내가 자랄 때 매사에 너무 고집을 부려 걱정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 사과를 했다. 나는 어머니가 정말 훌륭한 어머니셨으며 어머니의 아들인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오랫동안 말하고 싶었지만
너무 고집센 나머지 말하지 못했던 사랑의 감정들을 전하고자 시도한 것이다. 나는 문득 어머니가 이제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만한 정신적 상태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편지에다 사랑에 대해 그리고 인생의 완성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설명을 했다. 그 후 아버지는 어머니가 그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면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말씀하셨다. 어느 날부터인가 어머니는 내가 당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더 이상 알아보지 못하셨다. 나는 너무도 마음이 아팠다. 어머니는 내가 찾아가면 이야기를 나누다 말고 종종 이렇게 묻곤 하셨다. 그런데 댁의 이름이 뭐유? 나는 이름이 레리이며 어머니의 자랑스러운 아들이라고 대답하곤 했다. 그러면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내 손을 잡으셨다. 아, 그 특별한 감촉의 손길을 다시 한번 만질 수만 있다면. 한 번은 근처의 위스키 가게에 들러 어머니와 아버지를 위해 각각 위스키 한 병씩을 샀다. 나는 먼저 어머니 방에 들러 다시 한번 나를 소개한 뒤 위스키를 선물하고 몇 분간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병을 들고 아버지의 방으로 갔다. 내가 다시 돌아왔을 때쯤 어머니는 이미 그 위스키 한 병을 다 비우신 뒤였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쉬고 계셨다. 잠드신 것은 아닌 것 같았다. 내가 방으로 들어가자 어머니는 나를 쳐다보셨다. 우리는 둘 다 미소를 지었다. 아무 말 없이 나는 침대 곁으로 의자를 끌고 가서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손을 잡는 순간 나는 그것이 신비한 느낌을 주는 접촉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무언중에 내 사랑의 감정을 어머니에게 확인시켰다. 침묵 속에서 나는 우리 두 사람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마술과도 같은 것이었다. 비록 어머니께서 당신이 지금 잡고 있는 손이 누구의 손인지 분명히 깨닫고 계시진 못할지라도 10분이 지났을 때 나는 어머니의 손가락이 내 손등을 두드리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는 3번에 걸쳐 내 손등을 두드리셨다. 짧은 순간의 행동이었지만 나는 어머니가 무언중에 나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었다. 상황을 초월한 사랑의 기적이 신의 무한한 능력과 우리들 자신의 상상력 위에서 빛을 발하고 있었다. 나는 믿어지지가 않았다. 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당신 자신 속의 생각들을 표현할 수 없게 되었지만 우리에겐 말이 필요치 않았다. 마치 어머니가 잠시 동안 정상으로 되돌아오신 것만 같았다. 손등을 두드리는 그 특별한 방식은 여러 해 전에 어머니께서 생각해낸 것이었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함께 교회 예배에 참석할 때면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는 말 대신에 그 방법을 썼던 것이다. 그러면 아버지께서도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어머니의 손을 2번 두드리셨다. 나는 아버지가 하셨던 것처럼 2번 어머니의 손등을 두드렸다. 내 반응에 어머니는 내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미소를 지으셨다. 그 미소를 나는 영원히 잊을 수 없다. 그 순간 어머니의 얼굴은 사랑의 빛으로 가득했다. 아버지와 우리 가족,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친구들에 대한 어머니의 조건 없는 사랑을 나는 기억한다. 어머니의 사랑은 지금까지도 내 삶에 깊은 영향을 주고 있다. 다시 10분이 흘렀다. 우리 두 사람 중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다. 그때 갑자기 어머니가 내게로 시선을 돌리더니 나지막히 말씀하셨다. 누군가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란다. 내 눈에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다. 나는 부드럽게 어머니를 껴안았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어머니를 사랑하는지 말했다. 얼마 후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셨다. 그날 어머니와 나 사이에는 많은 말이 오가지 않았다. 그러나 어머니가 하신 그 말씀은 황금과도 같은 소중한 말이었다. 나는 언제나 그 특별한 순간을 기억하리라. 레리 제임스. 나는 신세대를 걱정하지 않는다. 강연을 하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이곳저곳을 여행하다 보면
가끔 꽤나 수다스러운 승객이 옆자리에 앉게 되는 경우가 있다. 장거리 여행에서는 다들 그런 만남을 귀찮게 여기겠지만 나는 조금 다르다. 나에게는 그것이 꼭 싫은 경험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나는 사람을 관찰하는 습관적인 병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날마다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관찰하고 그들이 하는 얘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나로서는 즐겁기도 하고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하다. 그것을 통해 나는 예기치 않았던 여러 가지 사실들을 알고 교훈을 얻기도 한다. 나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로부터 슬픈 이야기, 기쁜 이야기, 두려움과 환희로 채워진 이야기들을 들었다. 누가 뭐래도 그 이야기들은 유명한 텔레비전 토크쇼에 등장하는 화제들에 조금도 뒤지지 않는 것들이었다. 그러나 나 역시 그다지 즐겁지 않은 만남이 있다. 세상에 대한 자신의 불만을 터뜨리거나 정치적인 견해를 주장하는 사람과 장시간 옆자리에 앉아 여행을 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그렇게 되면 600마일을 비행하는 동안 꼼짝없이 붙어 앉아 그의 성실한 청중이 돼 줘야만 한다. 그날도 그런 날 중에 하나였다. 옆자리에 앉은 50대 백인 남자는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상투적인 주제를 갖고 세상의 불행한 사태에 대해 긴 논설을 펴나가기 시작했다. 나는 아예 포기하고 잠자코 그의 주장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요즘 세상의 젊은 것들이란 그는 10대를 포함한 모든 젊은이들의 비뚤어진 행동 방식에 대해 사정없이 비난을 퍼붓기 시작했다. 그것도 막연한 증거를 갖고 모든 청소년의 잘못되고 타락한 행태를 집중 공격했다. 그의 주장은 다분히 텔레비전 9시 뉴스에서 본 편파적인 내용들의 바탕을 둔 것이라 말할 수 있었다. 마침내 비행기가 인디애나폴리스 공항에 도착하자 나는 곧장 호텔로 향했다. 나는 지역 신문을 하나 사들고 저녁을 먹기 위해 호텔 식당에 들어갔다. 주문한 음식이 나오길 기다리면서 무심코 신문을 펼쳐 들었을 때였다. 신문 안쪽 페이지에 사진과 함께 작은 토막 기사 하나가 눈에 띄었다. 내용을 읽어보니 내가 판단하기에 그것은 토막 기사 정도가 아니라 당연히 일면 톱뉴스로 실렸어야 마땅할 매우 중요한 기사였다. 인디애나 주의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다. 15세의 소년이 뇌종양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소년은 계속해서 방사능 치료와 화교법을 받았다. 그 결과 소년은 머리카락이 모두 빠지고 말았다. 당신은 어떨지 모르지만 내가 그 나이에 그렇게 됐다면 나는 남의 시선 때문에 창피해서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을 것이다. 이때 소년의 같은 반 친구들이 자발적으로 그를 돕기 위해 나섰다. 모든 학생은 자기들도 삭발을 하게 해달라고 자신들의 부모에게 부탁했다. 뇌종양을 앓고 있는 브라이언만이 학교 전체에서 유일하게 머리카락이 없는 학생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신문의 그날에는 가족들이 자랑스럽게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아들의 머리를 삭발하고 있는 어머니의 사진이 실려 있었다. 그리고 그 뒷배경에는 똑같은 모습으로 삭발을 한 수많은 학생이 서 있었다. 아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결코 오늘날의 신세대에 대해 절망하지 않는다. 교육학 박사 한옥 메카시